서울 강남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골목길에는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에는 희미하게 영숙이네 백반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식당 같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김영숙은 올해 58세로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홀로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이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일어나서 씻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우려낼 멸치 육수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육수가 나와야 모든 국물 요리가 맛있어지거든요. 영숙은 육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육수를 끓이는 동안 각종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콩나물을 데치고, 시금치를 무치고, 무말랭이를 조리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밥 한 공기에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깔끔한 반찬들로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전 7시쯤 되면 첫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은 출근길에 든든하게 아침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따뜻한 밥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드렸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영숙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영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의 독거노인분들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따뜻한 식사를 하시며 잠깐이나마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조금 더 푸짐하게 반찬을 주고 더 정성스럽게 대해드렸어요. 식당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음식값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었어요. 특히 독거노인 손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가격을 올리면 발걸음이 뜸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영숙은 자신의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손님층이 찾아왔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녁을 드시려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요리하기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주로 오셨어요. 영숙은 그런 분들에게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루 영업을 마감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면 설거지, 청소, 내일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밤 11시를 넘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숙의 식당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기도 했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여기서 만나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식당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작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는 날씨에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담은 듯한 커다란 마대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철민, 올해 75세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에서는 어딘지 모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겨울 추위에 뺨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온화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평범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조용한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마대자루를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낡은 털모자를 벗으시니 깔끔하게 정리된 은발이 드러났습니다. 나이에 비해 머리도 풍성하고 얼굴도 정정해 보였어요. 영숙이 주문을 받으러 가자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였지만 주문하는 방식이나 말씨에서는 예의 바름이 느껴졌어요.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치 그 한 끼를 소중히 여기듯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방법부터 식사 예절까지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분 같았어요. 다 드신 후에는 항상 정확히 5,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계산하면서도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할아버지의 방문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시키셨어요. 마치 정해진 일상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며칠을 지켜보니 할아버지만의 특징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옷차림은 낡았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발도 비록 오래되었지만 늘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어요. 보통 폐지를 줍는 분들은 거친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까칠하고 거친데 철민 할아버지의 손은 달랐습니다. 물론 나이 든 분의 손이긴 했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깨끗했어요. 손톱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사무직에서 일하시던 분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영숙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져오시는 마대자루도 특이했습니다. 보통 폐지 줍는 분들은 아무 자루나 사용하시는데 철민 할아버지의 마대자루는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면 안에 폐지들도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은 신문끼리, 박스는 박스끼리, 잡지는 잡지끼리 말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정리정돈에 익숙한 분 같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도 일정했어요. 항상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오셔서 정확히 30분 정도 머무르다가 가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그런 모습에서는 깊은 사연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할아버지가 점점 궁금해졌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나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할아버지가 오시면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도 더 맛있게 익은 것으로 골라서 넣고 밥도 갓 지은 따뜻한 것으로 들여서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와 영숙 사이에는 묘한 정이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영숙이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듯했고 영숙은 할아버지가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어느 추운 날 저녁, 평소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식당에는 할아버지만 남아 계셨어요. 영숙은 할아버지가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시는 게 걱정되어서 김치찌개를 더 뜨겁게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밥과 반찬을 함께 내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영숙의 배려를 알아차리시고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영숙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도 그 말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까지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영숙은 자신이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식당을 해왔다고 말해드렸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영숙은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있었고 가족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특별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폐지를 주우면서 소소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말투와 어휘 선택에서 상당한 교육 수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폐지를 줍는 일만 해오신 분치고는 너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어려운 한자어도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씀하시고 문장 구성도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영숙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여전히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날씨나 간단한 근황을 공유하는 정도의 소통은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에게는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할아버지도 영숙을 친딸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할아버지의 방문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7시에 찾아오셨어요. 영숙은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추운 날에는 김치찌개를 더 뜨겁게 속을 든든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키긴 했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숙은 걱정이 되어 슬그머니 할아버지 테이블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어서 영숙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더니 테이블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호흡도 가빠지면서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서 급히 할아버지께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영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 곁에서 등을 쓸어드리며 괜찮다고 위로해드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계속해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숙에게 물어봤어요.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보호자는 없는지. 영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름과 대략적인 나이 정도만 알 뿐, 어디 사시는지, 가족은 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제야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몇 달째 매일 만나온 할아버지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단지 정기적으로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병원까지 함께 가겠다고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쓰러져 누워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영숙은 급히 식당 문을 닫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영숙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지 몹시 걱정되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의료진에서는 할아버지의 보호자나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할아버지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해 보았지만 주소만 적혀 있을 뿐 연락처나 가족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주소로 전화를 해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민 끝에 할아버지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 할아버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어요. 밤새 할아버지 곁에서 지키고 있던 영숙은 새벽녘에 할아버지가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영숙을 발견하고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여기 계시냐고 식당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할아버지께 괜찮다고 식당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락할 가족분이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자신은 혼자라고 가족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곁에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영숙의 마음에 깊이 감동받으신 듯 했습니다.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면서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틀째 되는 날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숙은 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이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미역국을 드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정성 들인 집밥인지 맛이 어떤지보다는 그 마음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건설 관련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일꾼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나중에는 자신만의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회사였다고 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30명 정도 되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겼고 월급이나 복지 혜택도 다른 회사보다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졌어요. 큰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건설회사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공사 수주도 줄어들고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할아버지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직원들이었습니다. 30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할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하면서도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요. 집도 팔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저축도 모두 털어서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자신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직원들만큼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여유자금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흔히 볼 수 없는 진정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사를 정리한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직원들에게 주고 나니 당장 살아갈 곳도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폐지를 주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모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어려워진 것은 괜찮지만 그분들만큼은 피해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영숙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은 아니지만 단골 손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특히 독거노인 손님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이 식당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이번 사흘째 할아버지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행히 심장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퇴원한다고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런 곳에서 몸조리를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께 제안했어요. 며칠 더 몸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서 지내시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영숙의 집은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숙이 직접 돌봐드릴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이미 병원까지 와서 간병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몸조리를 하시는 것이 걱정된다고, 자신도 혼자 사는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영숙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시고 결국 며칠간만이라도 신세를 지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것과 회복되면 바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숙은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방을 정리해드리고 푹신한 이불과 베개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영숙과 할아버지 사이에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숙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감동하셨고, 영숙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인품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회복되면서 영숙의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영숙이 식당 일로 바쁠 때는 간단한 장보기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숙은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몰래 전화를 하시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영숙이 식당에서 일할 때였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낮에 잠깐 외출하고 오실 때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다녀왔는지 물어보면 그냥 산책을 했다거나 병원에 갔다 왔다고만 답하셨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할아버지가 가끔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나 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숙에 대해 뭔가 특별한 사연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분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사연이나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에 영숙은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한 여자분이 찍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영숙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일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분이 어머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의 여성이 입고 있는 옷과 배경이 영숙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잠깐 일했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가 건설회사였다고 기억났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발에서 읽기 어려웠지만 은주야, 꼭 다시 만나자라고 적힌 것 같았어요. 은주는 바로 영숙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이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녁 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영숙은 용기를 내어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은주가 맞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말이에요. 영숙이 그렇다고 답하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숙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는 영숙의 어머니 은주 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건설회사를 막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고 은주 씨는 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상사와 직원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연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은주 씨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 했고 은주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할아버지의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는 꽤 엄격한 전통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할아버지의 결혼 상대로 비슷한 문벌의 여성을 원했어요. 반면 은주 씨는 시골 출신의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신분 차이가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사업을 막 시작한 할아버지에게는 집안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으면 사업에도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 씨와 헤어지기로 한 것이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할아버지와 헤어질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숙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은주 씨는 할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입장에서는 이미 헤어지기로 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말하면 할아버지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은주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은주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어요. 연락처도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은주 씨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해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넓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서들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숙의 식당을 발견하게 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식당 간판에 적힌 영숙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식당에 들어가 영숙을 보니 은주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설사 맞다고 해도 영숙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30년 전에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라고 하면 원망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폐지를 주우는 할아버지로 가장하고 영숙의 식당을 다니면서 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영숙이 어머니 은주 씨처럼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숙의 인품과 성품을 직접 보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영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품격 있게 행동하셨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왜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왜 가족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영숙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원망해도 당연하다고 30년 전에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영숙과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영숙을 찾아 헤맨 이야기를, 영숙은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영숙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어요. 은주 씨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영숙을 키웠을지 생각하니 더욱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가 그렇게 훌륭하게 영숙을 키워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영숙의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보면 은주 씨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영숙도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할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을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할아버지는 영숙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자신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중견 규모였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언젠가 은주 씨와 아이를 찾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보관하면서 그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거예요. 폐지를 주운 것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린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생활을 자청한 것이었어요. 영숙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사셨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자신을 생각하며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영숙을 찾았으니 더 이상 그런 자학적인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못해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3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신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신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진짜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을 동네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자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영숙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영숙이 원한다면 평생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영숙과 함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영숙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혼자 사시기 어려운 할아버지를 영숙이 돌봐드리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 혈연관계라는 것은 비밀로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영숙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고 가족이 있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동네를 돌아다니셨지만 이제는 폐지를 줍는 대신 다른 일을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자원봉사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연배라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할아버지를 편하게 여기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말벗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셨어요. 영숙도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집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영숙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 낡고 좁아서 영숙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영숙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면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착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할아버지는 몰래 영숙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식당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큰 식당을 지어주면 영숙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는 영숙의 식당 근처에 있는 부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식당보다는 조금 크지만 너무 크지는 않은 적당한 크기의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위치에 매물로 나온 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식당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였어요.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그 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건축 허가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정하고 그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건축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건축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작지만 효율적이고 아늑한 식당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영숙의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주방은 효율적으로 배치하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홀은 독거노인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코너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어요. 할아버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새 식당을 완전히 지은 다음에 영숙에게는 동네 상인회에서 영숙의 오랜 기여를 인정해서 새 식당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지어준다고 하면 영숙이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할아버지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고 건축 전문가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할아버지가 현금으로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온 변호사의 품격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건축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실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셨거든요.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치고는 건설에 대해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숙이네 식당에 다니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돈이 많은 분이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어요. 영숙도 그런 소문들을 점차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동네에서 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정말로 숨기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숙을 데리고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영숙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정말 큰 재산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돈을 30년 동안 영숙과 어머니를 위해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새 식당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을 위해 새로운 식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30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영숙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숙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다고, 영숙이 원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짓고 있는 식당만큼은 받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이라고, 30년 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은 느낄 수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갑자기 큰 식당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식당을 완성한 후 동네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었다고 말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영숙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온 것을 보면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아버지가 영숙 명의로 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주고 나중에 몰래 갚아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영숙도 부담 없고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받고 싶었고 정말로 새 식당이 있다면 더 많은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공간도 더 넓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3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 지어지는 식당을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영숙이 언제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정말로 대출을 받은 건지 의아해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고 대부분 이해해 주었어요. 공사 기간 동안 영숙은 임시로 작은 포장마차를 차리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포장마차를 도와주시면서 영숙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진짜 가족 같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몇 차례 벌어졌습니다. 지하에서 예상보다 큰 바위가 나와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상하수도 연결 공사가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흔쾌히 부담하시고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 영숙을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영숙은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새 식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지만 내부는 아주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주방도 넓어지고 홀도 커져서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신경 쓴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코너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의자도 어르신들이 앉기 편한 높이로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새 식당의 이름은 영숙이네 가족식당으로 정했어요. 할아버지와 영숙이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간판도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영숙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과연 손님들이 새로운 식당을 좋아해 줄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큰 도움으로 이런 식당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영숙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영숙의 실력과 인품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그저 조건만 만들어준 것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숙의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업 전날 밤 영숙과 할아버지는 새 식당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될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 이 식당을 꾸려나가자고,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자고 말이에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영숙이네 가족 식당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나서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과연 이 식당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영숙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일 개업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개업 당일 영숙과 할아버지는 새벽 4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식당에서의 첫날이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에 두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쌓아온 건설업 경험을 바탕으로 식당의 모든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마지막 점검을 했고, 영숙은 개업 첫날 손님들에게 선보일 특별한 메뉴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효율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숙의 동선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설계한 덕분에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환경에서 요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스러웠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새로운 영숙이네 가족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예전 식당에서 자주 보던 독거노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식당을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한 곳에서 영숙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꿈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코너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의자, 적당한 높이의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와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전 식당의 단골 손님들이었지만 새로운 식당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온 분들도 꽤 많았어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넓어진 공간에 놀라워했고 변함없는 영숙의 맛있는 음식에 만족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품격 있는 서비스 매너 덕분에 손님들은 마치 고급 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정중한 서비스였어요. 특히 독거노인 손님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 메뉴 선택을 도와드리며 식사 중에도 불편한 것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손님들은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업 첫날이 끝날 무렵 영숙과 할아버지는 서로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모든 분들이 만족해하며 돌아가셨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식당을 보고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폐지를 줍던 한 할아버지와 작은 식당 주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따뜻함을 퍼뜨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이별이 오늘날 수만 명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과 배려로 맺어진 모든 인연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나 아픔이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배려로 그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